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총선이 29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천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민주당 강북갑 경선에서 비명계 박용진 후보가 떨어졌고 서대문갑 예심에서 4위였던 대장동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총선 관련 핫 이슈들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여야 당대표들의 지원 유세 소식으로 오늘 시사쇼 정치다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일정 먼저 저희가 전해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에 재판 상황과 묶어서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서울의 격전지 두 곳을 찾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등포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영등포에 해야 될 건 뭐죠? 이 영등포 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이게 전부 서울 시민이 정말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경제, 그리고 도심, 철도. 여러분, 이곳이 지하화된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주십시오. 영등포의 진짜 백이 김영주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영등포를 넘어서 지금은 양천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양천의 목동 시장입니다. 상인 간담회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고요. 안에서 밖에서는 이렇게 양천 구민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인 간담회를 끝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다 뒤에 전해드릴 겁니다만 이곳은 영등포와 양천구 모두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4대 0으로 석권을 했고요. 20대 때도 국민의힘이 양천과 영등포 총 4곳인데 이곳에서 20대 때도 한 곳만 이겼던 곳입니다. 송 본부장님, 네. 국민의힘에게는 험지 맞습니까? 서울 지역 중에서도 또 한강벨트 안에 들면서도 험지죠. 두 곳 다 두석이 있는데 가벌이 있는데 두 곳 다 그 4년 전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한 곳입니다. 네. 지금 가 있는 거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양천은 갑 지역은 민주당 항의위원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재선하고 3선에 도전하는 곳이고 여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정치인 구자룡 후보가 나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을에서도 현역이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고 이용선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데인데 여기는 이 국민의힘에서 오경원 후보가 가 있는데 최근 5번의 선거에서는 좀 엎치락뒤치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 화면에 나오는 영등포가 지금 사실상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특히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컷오프돼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죠. 근데 저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인물이 최현일 전 구청장인데 예. 바로 직전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전 구청장이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과 한솥밥을 먹은 사이였습니다. 사실상 공천을 영등포 구청장 선거 공천을 받을 때 김영주 의원의 영향력도 있었을 텐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맞대결을 하는 그 상황이 됐거든요. 이 지역은 김영주 의원이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역구를 3선을 연달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적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 예. 영등포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죠. 우리 국회의사당, 그 여의도 정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도 지금 김민석 의원이 현역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용찬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여기도 19, 20대 때는 신경민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이 당선이 됐고 21대에 이 김민석 의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죠. 그래서 오늘 그 험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중 공략을 하러 간 셈입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각 현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목동 양천의 시장 지금 상인 간담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상임 간담회에서 나오는 대로 추가로 또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양천에서 영등포로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난달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 김영주 의원을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이 김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였죠. 한 위원장은 이달 초에 김영주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가진 그 회동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오늘 공개했습니다. 집 들어보시죠. 저는 김영주 의원을 우리 국민의힘으로 모시기 위해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해보자. 단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는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김영주 의원과 그 다음에 만나서 서로 한 얘기는 오로지 바로 이 영등포에 대한 얘기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몇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등포 시민의 삶, 영등포가 어떻게 발전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열망, 그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주는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뭘 더 하고 싶으십니까?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선에 들어가니까 이제 네거티브는 그만하고 다행스럽게 정책 얘기 좀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이제 국토교통위를 좀 오래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영등포역을 지하화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등포역 일대는요, 서울에서 10손가락 안에 있는 정체지역이에요. 근데 지하화를 한다는 것은 40m 아래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그 위에 영등포역 위에 지금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마지막 결국에는 이 돈 문제입니다. 예산. 그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내겠다는 건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알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3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3선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빨간색 옷을 갈아입었는데 영등포의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영등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하위 20%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오염수로 한참 들떠 있을 때 그때 문자 논란이 있었던 거 그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저는 김영주 부의장께서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인데 옷을 잘못 갈아입으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김영주 의원의 입장을 좀 반박성으로 한번 해명 보장 사원을 말씀드리면 20% 하위 20% 들어서 기분 나빠서라기보다는 왜 내가 20%인지 그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드리면서요. 오랜만에 저희 신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좀 강선필 부위원장님은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3선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좀 힘들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등포 갑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민주당은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위 20% 들어가서 뭐 할 때 그 석연치 않은 이유 아닙니까? 그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뭐 취업 청탁 뭐 건인데 그게 이미 그때 다 지나간 거고 그게 적용됐으면 4년 전 지난번 공천에 적용돼야 될 사건인데 그 과거에 묻고 묵은 그 사건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근데 4년 전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공천 줬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영등포 갑 김영주 후보를 공천한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저렇게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더군다나 지금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가 나왔죠. 근데 허은하 후보 그 개혁신당은 잘 아시다시피 반윤 반한 성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표를 좀 갈라먹는 그 효과는 적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결국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 변경의 그 불가피성을 영등포갑 유권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는 쪽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다. 암만 그래도 그쪽으로 당적 변경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결국 이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신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허은하 후보가 이곳에 공천받고 지금 이 영등포 갑은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면서요.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 전에 이곳을 찾아서 최현희 후보를 지원 유세했습니다. 그때 김영주 후보를 유독 비판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원래 장수는 전쟁에서 이겨야 장수죠. 원래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평가가 부당해서 탈당해가지고 저 상대방 당으로 갔다는 그분 모질입니다. 그분이 윤리 점수 빵점 맞아서 억울하다. 누가 일부러 0점 준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영등포 유세 일정을 마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후보로 나선 서울 양천구로도 향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구자룡 변호사 매일 아침 비대위에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 두 사람이 함께했던 그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죽이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시면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를 이재명 저격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잘 타일러서 자수라도 시킬 생각이었는데 기회를 못 가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선거에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던데요.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등포처럼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에 이곳 양천을 찾아서 항의 의원을 지원 유세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3초간 전방을 향해 한컵 발사! 황희 후보께서는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단합해 주시고. 최진영 변호사님. 네. 황희 의원 지원 유세했던 그날 이제 황희 의원이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게 또 이슈였는데 어쨌든 황희 의원과 구자룡 후보의 맞대결 3선대 정치 신인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이번에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맹주로 있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스윙 스테이트.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쪽에 그 국회의원을 표를 뽑아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예. 실제 지금 그 구자룡 의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수진 이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아주 끝까지 가서 붙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임 법조인으로서 깃발을 꽂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그 지역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선택과 어떤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한번 뒤집어 볼 만하다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 어떤 치세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만큼 30평이 15억, 20억 갔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표 성향 자체가 상당 부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오른쪽으로 우클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등포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지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 국민의힘에게 훨씬 더 유리한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도층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충분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원희룡 장관을 이어서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이쪽 지역은 충분히 국민의힘이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예, 설주환 실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영등포와 양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에 훑었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훑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뭐 저는 이거 추격전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먼저 앞서거니 아니면 뒤쫓아가기도 하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이재명 대표가 간 지역을 다시 쫓아가는 형식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영등포와 지금 양천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동으로 대표되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람 선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바람 선거들보다? 예, 어찌 보면 이 선거 직전에 어찌 보면 민주당 바람이 더 셀 것이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의 바람이 셀 것이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후보의 개인기보다는 바람 선거가 될 확률이 높은데,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털을 닦아온 황희 의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착근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선거의 관점일 것 같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후보들이 대부분 다 알만한 후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직력이 아마 바탕이 될 수 있는 선거의 결과가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뭐 영등포와 아마 양천구를 가져가는 당이 전체적인 선거의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양천구와 영등포, 그만큼 지금 양당의 선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유세 일정과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요, 치밀하게 그 전략이 숨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위원장은 주로 이 탈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후보들에게 직접 힘을 실어주면서 유세장 분위기를 싹 끌어올리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 자신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그런 지역을 찾는다는 건데요.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정권 심판론을 불지피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정 기획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현장 방문할 때랑 이재명 대표랑 현장 방문할 때랑 확연하게 좀 대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모인 인파의 규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소구력이 이재명 대표가 썩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뭐 일산 갔을 때도 그렇고요. 이른바 이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 반면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런 일정은 이 일정한 그 기획을 해가지고 가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조국 신당 쪽으로도 그런 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 지금 전국 유세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천 파동 때문에 당에 좀 묶여서 좀 많이 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환 실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곳보다는 뭔가 특징적인 곳을, 뭐 저번에 양평이라든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갈 것인지, 지역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다음에 뭐 동원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근데 본인이 가면 그 지역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러한 행보, 그러니까 인물을 부각하는 행보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메시지를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권 심판론. 지금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기였거든요.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이 구도로 가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떠한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떠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째 메시지 위주로 지금 일정을 다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그러니까 재판 참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일정 짜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양쪽의 프레임입니다. 이 결과는 누가 잘했냐의 결과는 4월 10일 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후보들과 함께 다니면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양천구의 목동 깨비시장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시장 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가 지금 마쳤는지 지금 몰려있던 그 시민들이 좀 웅성웅성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진 기자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일제히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마 저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 않을까, 저희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지금 옆에 보면 부자룡 후보가 보이는 것 같고요. 옆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곳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그 시장은 항상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을 때도 인파들이 몰렸긴 하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부자룡 후보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시민들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좀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해요. 저는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지금 선거 캠페인의 일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좀 미숙한 모습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거를 전국 선거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평일 일정하고 주말 일정을 분리를 해야 돼요. 평일 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략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채 양명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외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논란이 있는 곳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다중 집합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곳을 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평일날 그렇게 도심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역위원회들과 당에서 집중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에게.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매우 쌓입니다. 근데 선거가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저걸 계속한다? 저는요, 저게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지자들에 쌓여 있어서 환호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잘 되고 있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에 차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선거의 전술 하나하나가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전에 역대 어떤 국민의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지도와 대중성이 있는 건 확실하나 선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일정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단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마이크를 쓸 수 없어요. 저희 카메라가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인파 속에서 이동을 하다가 미리 단상이 마련된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리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한동훈 위원장.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시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현장에 많은 인파가 있어서 그 환호 소리 때문에 한 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실시간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은 당원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하는 저런 유세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원하면 저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저도 총선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이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저런 모습을 마치 대권 주자, 지금 대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예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 때 저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은 출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장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봐도 박근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그때보다 더 다이내믹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 저렇게 박근혜 전 대표는 저기 적석에서 의자에 올라가서 저런 연설을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악수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어요.
뭐 당원이 동원을 했다면은 저렇게 그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차별화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메시지 중심으로 내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두 가지가 묶여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출마를 했잖아요. 인천 계양을 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판이 있을 거죠. 주 3회 재판을 받으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텀을 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장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메시지를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 극적인 장면은 지난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으로 갔죠. 예. 성남으로 가서 그때 선거법 재판을 받으러 갔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남역에 왔고 성남은 이재명 리스크의 근원지죠. 거기 나는 성남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법정에 가 있다. 이 한마디가 상당히 저 양쪽의 그 상황을 대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비서울 지역의 첫 지원 유세를 양평을 갔죠. 양평을 가서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이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 여기에 불을 붙이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그 원희룡 지금 같이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은 원희룡 전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또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양쪽 두 대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로써 총선이 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0대도 깨졌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좀 더 내보려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역 곳곳에서 각 당의 로고송이 울려 퍼질 텐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그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개되면 민주당 로고송도 들려드릴 거고요. 먼저 국민의힘의 로고송입니다. 들어보시죠. 똑같은 인생 나나 똑같은 세상 너나 하나 나 국민의힘 든든한 일꾼 나나 너나 국민의힘 함께 가보자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퇴근하고 싶어요 이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 자, 창작곡 두 곡과 가수 김호중 씨의 너나 나나 그리고 배우 이희경 씨가 부른 칼퇴근까지 네 곡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선거 많이 또 치러보셨으니까 이번 로고송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선곡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 그런가요? 느낌에는 예. 이게 저런 이제 선거 로고송이 말이죠. 좀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 부르기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다 보면요. 이 흥얼흥얼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따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그 노래를 발신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 약간의 친근감이라든가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 제일 이상적이냐면요. 그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 노래를 좀 따라 부른다던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엄지척을 해주고 간다든가 예. 그런 정도 되면 굉장히 저거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로고송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대로 저희 정치다에서 꼭 틀어드릴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상대당 로고송입니다. 어떻게 네. 좀 들으셨어요? 네, 저는 특별히 두 번째 나왔던 그 칼퇴근 그 네. 노래가 상당히 재밌고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거를 많이 해보면 우리 신지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개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퇴근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서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선거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슬로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합니다. 하겠다. 두잖아요.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 단어인가요? 우리는 즉시 실천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 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한다. 이게 차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당은 집권 여당이고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뭡니까? executive, 실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행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함께하면은 실제로 해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은 한다고 했는데 한 게 뭐 있냐? 안 했잖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남에 갔었는데 성남에서 뭘 했느냐? 하긴 했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했죠, 백현동 했죠, 쌍방울 했죠, 대북 송금했죠.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쏙쏙 박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긴 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는데 했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와서 7, 8개의 그 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하는 것밖에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를 찍어주면은 행정부와 같이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를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메시지가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여야 선거를 지휘할 이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3톱 체제고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여러 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는 그런 전술을 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희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별로 톱, 원톱, 투톱 이런 말 하던데요. 톱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톱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일 것이고요. 그게 무슨 뭐 체제상으로 어떤 조직 체계에서 어떤 그 지휘 체계 갖추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설조희 실장님. 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둔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당의 선대위 진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실제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공동 선대위원장은 뭐 몇십 명씩 합니다. 뭐 그리고 지금 뭐 방금 국민의힘에서 나왔다시피 윤재욱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지역구 선거가 그렇게 뭐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 4월 9일, 그러니까 정말 투표하는 그날 4월 10일까지도 정말 4월 9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정말 나와서 뭐 옆 지역구라든지 뭐 이런 데 선거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뭐 도드라지게끔 아마 부각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혼자 돌아다니신다 해서 거기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계실까요? 뭐 누구보다도 원톱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이것도 지역구 선거도 도우신다고 했고 분명히 비례대표 그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 몸이 10개라도 뭐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나 믿고 지금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뭐 공동선대위원장들 아무리 나와봐야 뭐 기존에 익숙했던 뭐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책임도 본인이 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독주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공천이 다 끝난 상황에서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실권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 내분을
본인이 나섬으로써 조금 갈등을 봉합시켜 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열심히 충분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이번 공천에서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이 선거 투표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아마 본인이 차단하는 데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일정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는 민주당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찐명 횡재, 비명 행사. 이번 민주당 공천을 요약하는 단어일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찐명 횡재의 활용 점정을 찍었다라는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따낸 대장동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부터 참여하여 대장동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권리당원 70% 투표했기 때문에 전국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느라고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공천 파동의 하이라이트로 기록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홍 본부장님.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국회 취재할 때 보면 변호사분들이 공천 신청할 때는 본인이 뭐 소수자 인권을 보호했던 그런 이력들, 재판 경험들 이런 걸 내세우는데 방금 들으신 김동완 후보는 대장동 사건 변호 이거를 지금 제일 먼저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력 서클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완 변호사는 정진상 씨 변호인인데 그 전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팀장 이런 것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 쪽에 파견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동완 변호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겠다 이런 그 전략을 그 목표를 이재명 대표가 세웠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절반 정도는 달성이 된 셈이죠. 본선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제일 처음에 김동완 변호사는 평택갑을 가려고 했습니다. 평택갑을 가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이 언론을 중심으로 너무 대장동 변호사들이 많이 간다,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사실상 그 지역을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점에 서대문갑,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이 청년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동완 변호사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출마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성남중원으로 가고 그 무주공천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서 청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네 사람이 1차 오디션을 봤는데 김동완 변호사는 처음에 공관위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 3위가 성치훈 그 전 행정관이 했죠. 그런데 공관위에서 그 최고위 가서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요. 정치원 후보가 탈락을 하고 하루 만에 이 김동완 변호사가 3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 발표를 하면서 대변인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가 뒤집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3명이 본 경선을 하는데 룰을 바꿉니다. 또 저 다른 데에 경선을 할 때는 룰이 권리당원 50 그리고 그 지역에 현지 주민 5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청년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시켜요. 전국의 권리당원을 다 투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70%, 현지 주민 3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예. 그 상황에서 딱 까보니까 김동완 후보가 1위를 한 겁니다. 처음에 예. 4위를 했는데 룰을 바꾸고 또 억지로 올리고 한 과정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김동완 변호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작동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어쨌든 그런 정진상 변호인 그리고 이재명 캠퍼에서 법률지원팀장까지 했던 이런 이력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그래픽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송 본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지금 이 서대문갑의 그 공천 과정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 서대문갑 지역구 일꾼을 뽑는 이 지역 공천에서 갑자기 말씀하셨던 이 공천 룰을 변경해서 전국의 권리당원이 이 서대문갑 후보를 뽑도록 하는 그런 룰 개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성치훈 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합격했던 후보를 떨어뜨리고 하루 만에 이 떨어졌던 김동완 후보가 되살아난 다음에 이 대장동 변호사 김동완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된 겁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청년 전략 특구였는데 성친 후보를 비롯해서 김동완 후보의 경쟁자들 다 청년 후보였단 말입니다. 청년 정치인들, 청년 후보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요. 조금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와서 그대로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중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간위에서 최고위로 넘어갔는데 최고위에서 뒤집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략 공간위에서 결정을 했다가 이 시민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전략 공간위가 안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에는 그냥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 그냥 앉아 있었던 강성루 대변인은 그냥 결정된 것만 받아서 읽었는데 기자들은 전날 성치훈 후보가 있었는데 없어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의 스토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사실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김동완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기 때문에 대장동 변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을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공천을 주려고 했다면 처음에 3인을 정할 때 서류와 면접이 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면 그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1, 2, 3등이 공정하게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성치훈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또 오디션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정된 것을 번복했다는 것이 저는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청년 국회의원들,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당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삼국시대로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마치 그 친박, 진박, 선골, 진골했던 논쟁이 민주당에 똑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친명을 넘어서 친명 위에 찐명이 있고 친명 밑에 친명 호소인이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하는데 5명이 예선을 해서 3명이 된 이후에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4등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본선에 가서 1등 하는 이런 케이스가 사실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동완 변호사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변호 활동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친명 위에 찐명이 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친박 위에 성골박이 있었다는 그 얘기. 결국 어떻게 됐었죠?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에 새누리당이 그 친박 논쟁하다가 폭삭 망했던 기억이 사실은 대자뷰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설 실장님. 네. 저는 이 부분과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지역구에서 원래 현역 의원인 우상호 의원이 바랬던 결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과정도 마찬가지, 결과도 마찬가지. 저는 우상호 의원의 의견도 저는 묵살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구 공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회 투표를 하면 안 됐던 이유가 있죠. 왜? 권지웅 후보라든지 성치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 기반이 있었어요. 근데 김동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었죠.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로 돌린 거예요. 왜? 권리당원들의 지금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부분 개딸들이니까 친명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동완 후보를 올릴 때부터 저는 어떤 모종의 진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공천에서의 너무 잘된 공천이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누구에게 모르는 진짜 초등학생이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공천일까요? 저는 그런 공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납득이 될 수 있는 공천. 근데 지금 저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불합리성, 그다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두고두고 아마 이 후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남북 팔적이 모두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였던 서대문갑에서 낙마한 성치훈, 권지웅 후보 모두 이 남북 팔적에 포함이 됐는데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때 당 쇄신을 요구했던 그런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보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고 남북 팔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 지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원들이 걸러내자 대민 봉사의 뜻은 없다. 민주당원들 대단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김남국 의원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당원 무서운 줄 알아라.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개딸 전체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초선은 뭔가 이제 초선답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초선다워야 한다. 뭔가 패기를 가지고 다선 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얘기하기 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지를 때는 지르고 이게 이제 초선의 어떤 그 초선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청년 정치 얘기할 때는 더 그런 거죠. 청년 정치할 때는요. 그런데 이거는 개딸 전체주의가 청년 정치의 싹을 완전히 말살 수준으로 이렇게 한 폭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 얘기들 남북 팔적 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 좋은 거죠. 아니 같은 당내에서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김남국 의원이 어떤 본인의 과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실이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떠났는데 이런 거 가지고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답게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성 당원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뭐 낙선 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당의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 얘기하는 남북 팔적이 떨어지고 김동화 변호사가 이번에 공천권을 따냈기 때문에 이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 이것도 눈에 좀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변호사도요.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 광산갑에 공천을 받은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의 변호사들 조상호 변호사, 이문태 변호사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박균택, 김동화, 양부남 이 세 사람은 공천 받았고요. 김기표, 이건태 이 두 분은 지금 경선이 남았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핵관 검사 공천이죠. 더 이상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사 정권, 검찰 공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박균택 후보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에 출석할 때마다 뒤에 그림자 보좌를 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입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제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더불어서 양부남 여기도 검사장입니다. 이번에 사법리스크 총괄 대응을 하면서 광주 서구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된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죠. 나아가 김기표, 김용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나아가 이건태 변호사, 정진상 변호사 변호인을 했었는데 이분도 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아마 그 외에도
그다음 평소 때는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사 정권, 검찰 독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 핵관 중에서 본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 다 까보면 그중에 70~80% 이상 지금 검사 출신으로 해서 지금 변호인을 꾸렸고 그 했던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본선을 가기 위한 경선에 다 올렸거나 내지는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지역에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 핵관 공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식 검찰 공천 아닙니까? 여기에 대고 어떻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찰 정권이 심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서울 서대문 갑과 함께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의 생환 여부도 큰 관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 밀려서 결선에서 패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박 의원이 끝까지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했지만 결국 비명 행사를 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반반 50% 50%인데 두 쪽 다 이겼어요. 과반 득표로 이겼는데 이제 하위 10%에 들었다 해서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돼가지고 이제 역전당한 셈인데 그러면 왜 하위 10%에 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정량 평가가 아니거든요. 보니까 뭔가 이제 주관적 의지가 개입된 뭐 이런 거니까 저거는 뭐 박용진 의원이 평상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입 바른 소리, 쓴 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의원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시스템을 위장한 뭐 이 정적 제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저 시스템 뭐 학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자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말했던 것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도 있고 당무정지하는 것만큼 조작도 있고 다 있어요.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계양을 공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를 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다, 정치 탄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남북 팔적과 함께 또 이번에 회자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박해라는 표현인데요. 이 조금 박해가 민주당에서 사라졌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분들을 조금 박해라고 하는데 조금 박해의 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시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한치의 오차도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명 홀로코스트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는 조금 박해가 없습니다. 조금 박해도 사라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사망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비명의 홀로코스트였다. 아주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다시는 당대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다른 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식구 막 꽂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행복한 일일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가까운 측부터 소위 컷오프하고 배제하고 더 세게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송국권 본부장님, 이재명 대표는 내 측근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측근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측근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때 자기 측근이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정진삭이나 김용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김용은 지금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동규가 나보다 서열이 높은데 내가 어떻게 뇌물을 줬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동규가 더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핵심 측근이 아니다.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탈락한 사람 중에서 친명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안민석 의원 정도 생각이 나요. 안민석 의원도 실제로는 본인이 친명을 주장을 하지만 친명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자기 측근이 탈락을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했죠. 앞으로 이제 대표는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과연 그때 당 대표 경선에 재도전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때 한번 행동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박용진 의원 상황이 아주 절정을 이뤘다고 봅니다. 결정판이라고 이거 보는 것이 다른 거 다 놔두고 10% 하위 10%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 하위 10%가 공정하게 매겨졌는지 그것부터 하면 되는데 TV조선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 20%, 51명 중에 48명이 비명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윤영찬 의원도 똑같은 상황에 됐었어요. 윤영찬 의원도 본인의 현역이고 박용진 의원도 현역인데 완전히 외지에서 온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윤영찬 의원 졌잖아요. 성남중원에. 그러면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민주당이 총선 끝나고 백서를 만들 때라도 분명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한 지역에서 유세를 하던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또 화제입니다. 바로 연고가 없는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도 했던 민주당 안귀령 후보 얘기인데요. 동이름을 묻는 유권자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아니지,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아니. 알고 댕기라고요. 욕 먹는다고 욕 먹어. 알겠습니다.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욕 먹는다고. 이거는 시작은 몇 송이에요? 사사기는 아이 진짜. 그러면 이재명이 고향 어디예요? 안동. 친야 성향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기령 후보가 당 안팎에서 지금 무연고 공천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공천을 받은 지 지금 3주차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동네를 좀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당내에서 어떤 얘기 나옵니까? 네, 아쉽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당의 후보자로서 저렇게 행정동을 다 숙지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연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공천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본인의 연고가 아닌 곳에 공천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 많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 행정동 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기령 후보만을 욕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쟁자죠. 국민의힘 김재수 후보가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지역구도 좀 쭉 돌아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저 안기령 후보가 저기에 전략 공천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암만 무연고 후보자라 할지라도요 그 지역에 가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질이 익히는 겁니다. 질이 익히는 거예요. 근데 저 도봉갑 지역구가요 과거에 제가 저기서 이제 당선됐던 곳이라 그러는데 그 동이 7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쌍문 1동, 3동, 홀수동하고 창동 1동부터 5동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시장이 창 2동에 있는 신창시장이라는 곳이고 그 길 하나 건너갖고 또 창 3동에 골목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1시간이면 익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략공천된 지가 벌써 며칠이나 지났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또 논란의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박덕흠 의원인데요.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 축하 파티부터 참석을 해서 도마에 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 의원 경선만 이겼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축하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엄중 경고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이건 아니던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박 의원은요, 공천 확정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 알았고 지인이 초청해서 간 거고 나는 무슨 모임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주환 실장님, 네. 분명히 성급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 혹시나 본인이 가셨을 때 거기 케이크의 문구가 축 당선이 뭡니까? 축 공천만 해도 제가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예. 공천 받은 걸 축하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이미 이 지역구에서 3선을 해왔고 이게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뭐 저는 이 지역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호남, 그다음에 TK 지역. 각 당이 어찌 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 그곳에 유권자가 있나요? 오로지 그냥 당원들과 후보자를 이렇게 정하는데 들어간 일부 유권자만 있을 뿐이지 국민들은 본인의 투표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덕흠 의원이 그 자리에 지금 보니까 다른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무슨 소방공무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공무원도. 그러면 가시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본인이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이걸 좀 치워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3선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미덕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버젓하게 저걸 축하를 받고 있는 자리가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정말 공천장이 당선증이 돼버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도 엄중 경고했고 여야 후보들 모두 좀 품격 있는 그런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추천된 이 시민사회목 후보들에 대해서 4명 중에 3명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이 비례대표 1번이 유력했던 전지혜 후보 그리고 여성 농민 출신 정영희 후보가 이 사실상 진보당 진영에서 우회 상장한 후보들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수습에 나선 건데요. 이번 주제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비례후보 4분 모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도부 내부에서는 있으신 거죠? 구체적인 누구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만 시민사회에서 결정하신 그 비례 후보분들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 밤에 긴급 회의에서는 남당 일치를 보신 걸까요?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을 담아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사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김윤 후보를 제외하고 4명 중에 3명을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송국건 본부장님. 네.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했던 반미단체 출신인 전지혜 후보가 오늘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을 보면요. 보수 언론이 낙인을 찍은 거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이 낙인을 찍은 것이 아니고 보수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거죠. 지금 그 전지혜 후보는 여기 시민사회단체에 공천을 신청을 하면서 과거에 미군 철수 활동을 했던 그 이력을 다 숨겼다고 합니다. 다 숨겼고 물론 여기서 이 검증을 하는 쪽에서 그것을 충분히 덜쳐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력이 감춘 상태에서 1번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번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1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을 실시를 한 것이죠. 민주당 후보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은 그나마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한데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윤미향 의원이나 이렇게 일제히 들어올 때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시민사회단체는 그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욱더 일종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것은 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표심을 왜곡을 한다. 민주당을 찍으러 비례정당 민주당을 찍으러 가서 찍는데 그러면 10명이면 한 20명 중에서 당선 가능이 2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 절반 정도는 예.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DJ 민주당, 문재인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심각성을 느껴서 좀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언론 탓을 하고 나간 거죠. 그런데 아마 새로 교체되는 인물도 과연 민주당이 원했던 그러니까는 뭐 어떤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이익을 대변하는 그 사람을 추천을 할 건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송 본부장 말씀처럼 언론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이 반발이 없었다면 전지혜 후보, 이분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됐을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런 반미 그리고 종북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 연합훈련의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건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1번으로 정했던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 한 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적으로 얘기해보자는 말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찍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정영희 후보는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희 후보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쟁 위협, 무기 강매, 강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방안을 강력 규탄하며 트럼프에게 즉시 이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매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을 중단하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강 부위원장님, 민주당이 지금 교체 요구했습니다만 전지혜 후보는 물론 사퇴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그러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건가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민주비례연합에 대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그 전지혜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민주당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상황에 맞게 연기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북한과의 관계, 동북아의 정세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하고 면담을 할 때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처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지지자들로서도 사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가 이 후보들이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2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표가 이탈되는 조짐이 확실히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영희 후보의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 반미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 계열의 후보들이 지금은 3명을 보장받았는데 이보다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23년 전에 군자산의 약속이 떠오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자산의 약속 보겠습니다. 2001년에요. 충북 괴산의 군자산의 한 수련원에서 친북 종북 성향의 NL계가 일꾼 전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꾼 전진 대회요. 3년 내에 정당을 만들어서
10년 내에 연방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 이러면서 함께 뜻을 모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저희 도표를 보시면 2011년에 총합진보당이 창당되고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동부연합이 들어오는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이석기 씨를 비롯해서 통진당이 무려 13석을 얻고 원내 입성을 해요. 이번 총선에서 이 군자산의 약속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벌써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1번이 지금 사퇴를 전지혜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했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걸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기획 사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사회 후보 중에 4명, 나아가 진보당 계열 3명, 그리고 신진보당 연합 같은 경우에도 3명. 다 하면은 거의 뭐 실질적으로 한 10명 가까운 그 종북 좌파 성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2012년에 있었던 총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2012년에 통진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그때 있었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어떤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예비 음모죄로 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에 이 위헌 정당 해산 문제가 있어서 기소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위헌 정당 해산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제2의 통진당 사태의 데자뷰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 비례 1번인 전지혜 후보는 사퇴했지만 그 의도가 나만 사퇴하면 됐지 나머지는 살려줘. 이런 식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지금 통진당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곡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야권 연대를 깬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완전 교체를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도층의 표심은 민주당으로 떠날 것이며 나아가 정말 제2의 통진당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을 아주 엄정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보당 계열에서는 지금 이런 논의들을 색깔론 공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의 DNA가 바뀌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리적 진보와 중도층이 설 자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극단에선 통진당과 경부 동부 연합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짜 민주당임이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까지 비판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례석을 나눠주고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진당 계열에게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입했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4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설전 실장님, 전병헌 전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병헌 의원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부터 정치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정말 색깔론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못 될 뻔하다가 정말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시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인데 저는 그걸 가까이서 봤던 전병헌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색깔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만은 어찌 보면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해를 했던 세력에게.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과연 민주당 당헌 당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진보당 인사들, 계열의 인사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는 대부분의 민주당, 저도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저희 포용이 안 돼요. 생각적으로. 물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사회를 해치는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비례정당, 과연 이분들이 그냥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나왔을 때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3%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한 석을 가져갈 수도 없고 3%를 얻을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왜 민주당이 거기에 의석수를 내주면서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너무나 바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냥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비례 의석수를 가지고 저는 장사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율이 많이 쏠리는 사태를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럴 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그냥 노골적인 위성정당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 내겠다. 저는 허울뿐이 연대 연합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위성정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 행사를 이유로 무단 불참을 했고 뒤늦게 재판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 참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오후에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보고 오시죠.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김인석 전 대표가 5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정 중에 너무 짜증 아닙니까? 신지호 의원님. 네. 무단 불참 이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맞죠. 사전에 통보도 없고 뭐 조율도 없이 저렇게 그냥 안 나가버린 거니까 무단으로 이제 불참한 건데 과연 대한민국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손꼽을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도 되니까 저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가능하지 일반적인 국회의원도 저렇게는 못합니다. 국회의원도요. 이제 재판 그 통보 받으면은 이래서 뭐 하니까 재판 기일을 좀 이렇게 조정하던가 뭐 하자던가 이게 법원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지 저런 식으로 아예 사전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안 나가버린다? 근데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준업을 이렇게 꾸짖기는커녕 그러면 오후로 연기하죠. 뭐 이런 거고 오후 재판에서도 이재명 피고인의 저런 아나무인격 법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저런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뭔가 그 질타를 하거나 그런 게 있다라고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원의 판사들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토록 망가졌는가 지금 하는 거예요. 조국당 대표도요, 1심이 3년 2개월 만에 나오고 2심이 지금 지난 2월에 나왔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났다고 요번에 출마해가지고 거의 뭐 당선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사태를 또 만든 게 누구예요? 그렇게 그냥 그 김미리 부장판사인가요? 뭐 그냥 공판 준비 기일 그냥 늘리고 나중에는 병가까지 내고 그냥 재판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법원이 사법의 온전한 기능을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저런 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무단이라고 말씀 저희 드렸는데 저희가 법원에다가 확인을 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용어로서는 무단이 맞겠지요. 법원에서 그래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출전식 그 행사가 있으니까 변경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야말로 말도 않고 그냥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었고 어쨌든 법원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필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 좀 늦었
무너졌다고 해서 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이제 조국 대표까지 끌어서 이재명 대표 비교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절차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당에서 일정을 좀 유연하게 좀 조절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 도중에 예정에도 없이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깜짝 방문해서 류삼영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삼영 후보님 깜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선대위 발족식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이 좀 안 맞는 오후로 연기가 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유 후보님 생각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공작 의지 여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수님 여기 10번 오셔야 돼요. 제가 재판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의원 재판 이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에서요. 안철수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기호 1번 이용호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파이팅!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박종진입니다. 저는 박종진 라이브 시즌에서 고정으로 출연해 주셨어요. 그때 조선에서.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시청률 많이 나왔습니다. 예. 나 뭐야 안 보이게.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클린 선거하자. 비방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그다음에 고소고발 우리 하지 말고.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상징적 인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전 기원합니다. 이용호 후보님 이렇게 만나다니. 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보고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왜 인천 갔냐 봤더니 박종진 후보, 인천에 나오는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갔다가 이재명 대표와 만났는데 굉장히 좀 웃음도 많이 보이고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이제 현장에 하다 보면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여야 간에 이렇게 그 만나는 케이스가 좋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기획을 하기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오늘은 뭐 특별히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우연찮게 만난 것 같고 특히 박종진 후보가 지금 오늘 유세하고 있는 가운데서 본인이 예전에 방송에 유명한 진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본인 그 방송에 계속 왔고 하다 보니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신 것 같은데 뭐 저런 부분 어떤 서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밀복검이긴 하죠. 입에서는 저렇게 서로 이렇게 그 좋은 말을 하지만 뱃속으로서는 나 당신 반드시 이길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 선전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은 뭐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본인이 우리가 그 분당에서 나름대로 좀 좋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본인 선거도 하지만 충분히 이 경기도까지도 나가서 저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선전을 기원하는 것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아까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획하지 않았지만 주위에 구림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동작 그 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천 쪽에 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 옆에 생각보다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 분위기상 어떤 선거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갑작스럽게 일정을 가서 소위 번개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직접 비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대표요, 오후 재판을 마치고 아까 다시 동작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작을에 방문했던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후를 좀 바꿔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좀 어렵다고 해서 급하게 갔는데 법정이 또 오후로 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동작으로 반짝 번개 방문을 했다가 오후 재판을 갔는데 또 재판이 또 빨리 끝났어요.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인천 서구 을로 갑자기 번개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까지 있는 데다가 일일이 막 3중, 4중으로 겹쳐서 시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1분 1초를 정말 아껴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설도환 실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조금 일정을 미뤄서 동작에 깜짝 방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좋게 보면 정말 시간을 짬을 내서 어떻게든 뭐 한 곳이라도 방문을 해서 득표를 해보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긴 합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맘대로 시간 뭐 오라 할 때 안 오고 또 본인이 또 옮기니까 또 거기 좀 짬을 내서 갔다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 입장에서야 상당히 불성실한 피고인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마조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 등이.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확고하게 무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유사명 후보가 나온 지금 동작구 특히나 상대방이 나경원 후보인데 최근에 어떠한 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세 지역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 본인이 가서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동작을 해서 맞붙는 나경원 후보와 유산명 후보, 지금 이 지역 민심을 두고 또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우리 동작하고 너무 연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은 물론이고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셔서 좀 말씀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역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기 동작을에 왔었고 동작을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충분히 잘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공약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이 말씀 좀 말씀하시고 아마 잘 내용 모르시고 또 이제 주위에서 하는 말씀만 듣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50%, 유산명 후보가 37%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는데 격차는 13%포인트 차고 오차 범위 바뀝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좀 동작을 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인 걸로 나오는데요. 동작을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 하나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저 여론조사가 보면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어떤 인물론에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명 후보는 아무래도 연고가 없는 곳에 최근에 왔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와 비교했을 때 뒤져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유산명 후보가 지역에서 좀 더 발로 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지원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총선의 가도를 승패를 가르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 과연 동작에서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애초에 이 서울 동작을에 출마가 언급되던 추미애 전 장관은요.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용 의원을 공천하기로 해서 하남갑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과 또 민주당이 자랑하는 그런 여전사의 대결이 됐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이 지금 하남갑에서의 대결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전략 공천으로 거기 간 건데 하남하고 이렇다 할 연고가 없이 적어도 이제 무연고 전략 공천이고요.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저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특히나 지금 하남은 서울시 편입 이게 이제 최대의 그 하남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이제 하남 유권자들에게 좀 더 소구력 있게 다가가느냐 하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정치적 무게감은 이제 추미애 후보가 훨씬 있죠. 오선 의원의 뭐 여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또 이제 이용 의원은 또 찐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두 후보의 정치적 상징성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치 색깔로 하남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지, 아니면 하남의 생활 이슈, 뭐 서울 편입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할지,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3톱 체제를 출범하고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에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시 비리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 셀프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조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예예. 대법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공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저에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에도 저희 당이,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봅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지금 조국 대표는 본인의 순번은 다 일임했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이번 결정 평가하십니까? 후보 추천위원회에 이름을 했다고 했죠.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국 대표가 다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셀프 공천을 해서 앞순위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또 한 사람 황운하 의원도 민주당이 있을 때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쪽에 가서 또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조국, 황운하 두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조국,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울산시장 선거 그 하명 수사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관련입니다. 그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하명 수사를 지시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고, 그래서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 이 수사를 한 것이죠. 김기현 다시 울산시장을 표적을 해서. 그런데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위에 있었던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한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건에 다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그 이미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같은 사건으로 선고받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물론 뭐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은 뭐 체포 동의안 뭐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되겠지만은
이 1심에서 3년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시 일종의 국회의원직을 줘서 방탄복을 입혀주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이 비합리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가장 이 상징적인 과연 국민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본인의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얼마 전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함께 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의 불출마는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저희 마지막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역도 본선이나 출마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비례대표 유무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의 이 번복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은 대전 지역구에 안 나가겠다 한 거고 비례대표를 안 나가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 얘기 같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22대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대전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 황운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대전 중구에 안 나가겠다라는 좀 말을 들으니까 전 저희 당 구성원이 아니지만서도 저는 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직에서 야구 봤다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눈높이에 대해서 국민 정서법이 이건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더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 거대 양당을 빼놓고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율이 높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좀 속 시원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대해서 확실히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이것이 여론조사에서 숫자로 객관화돼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정정해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민주당의 서대문갑 경선룰이 변경됐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래픽에 서대문구 권리당원 30%라고 나갔는데요. 이게 지역 유권자 30%인 걸로 확인돼서 바로 잡겠습니다. 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